우리 요 요약집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 바로 전에 그 부동산 경계 특징이라고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해도 됩니다. 아는 쪽으로 부동산 경계 특징 해갖고 10곡태, 요거 안 했을 겁니다. 요거 거미줄 모형 말하는데? 네, 그거 안 했죠? 전 시간에 안 한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요거 다음번에. 거미줄 모형 한 차례. 아니요, 그거는 다음번에 할게요. 제가 요거 안 들고 와갖고. 항상 이 부동산학 개론은요, 그 잡탕입니다. 잡탕. 이제 뭐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하다 강의하니까 좀 먼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요, 70년대 중반에 김영진 교수라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셔서 국내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책이 없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학부들 싸잡아서 짜집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뭐부터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부터 해도 되고 저거부터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볼 거냐면요, 순서에 따라서. 자, 저기 13페이지 볼게요. 13페이지. 요거 13페이지 있죠? 요거 유학집 13페이지. 이게 거미줄 모형 나오는 13페이지가? 거미줄 모형이 나오나요? 네. 상업지로. 그럼 한 장, 그 상업 입지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맨 아래쪽에. 자, 지금부터 입지론을 공부할 건데요. 입지론에서는 한 문제 아니라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요, 주로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농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업지와 같은 입지론은요, 내가 이제 상점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요거 관련된 이론을요, 상업지 입지론 하는 거고, 공업지 입지론은요, 내가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공장은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요거 관련된 이론을요,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해줍니다. 그리고요, 농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주로 시험에 나오는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과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시험에서 주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은 굉장히 많아요. 내용 자체가 많은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이 크리스털러가 얘기하는 중심지론, 그리고요, 레일리가 얘기하는 소매 인력 법칙, 세 번째는요, 허프가 얘기하는 확률적 상권모형, 요거 위주로 해서 주로 시험에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공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은요, 베버가 얘기하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위주로 해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좀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자, 공부할 내용은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자, 요거는 상업지와 관련된 입지론은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와 관련된 이론은 요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자, 순서에 따라서 우리 교재 볼게요. 요거 보시면, 맨 아래 13페이지 아래 보면, 크리스털러의 중심지론이라고 있죠? 요거 맨 먼저 요거 공부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장 넘기시면, 자, 레일리가 얘기하는 맨 위에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밑에 보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세 번째 요거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간단히 그 아래 피터의 공간 분배의 원리 정도, 요 정도 알면은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15페이지 보니까, 자, 공업 입지론이라고 해서 맨 위쪽에 보면 베버가 얘기하는 최소 비용 이론 있죠? 요거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내용은요, 여기 있는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내용을 딱 요약해서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있죠? 요걸 딱 요약해 놓은 거니까 지금부터는요, 요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할 겁니다. PPT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자, 먼저, 자, 이 상업지 입지론은요, 돈 벌려면 장사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이거 관련된 이론인데, 거의 이제 상권과 관련된 이론들입니다. 상권. 그러니까 상권이라는 것은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중심지라고 있습니다. 중심지라는 것은요,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이런 걸 이제 중심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형곡동에 있는 거죠?
입점하고 있는 장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요 레일리 같은 경우는 하나 도시가 이제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곳 이런 것들도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시내 나갈 때 그 중심지에 나간다 할 때를 시내 나간다 그랬던 거죠. 이렇게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곳 이런 거를요 중심지에 주는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상권이라는 거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권역 이걸요 상권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주 멀리서도 오죠. 그러니까 상권이 넓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만 오죠. 그러니까 상권이 좁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 이런 걸 자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심지의 규모를요 고차에서 저차 중심지로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한 원형의 중심지의 영향권이 서로의 경쟁을 위해서 흡수 경쟁하다가 결국은요 벌집 모양으로 균형을 찾아나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의의가 뭐냐 개념이 뭐냐 이런 걸 먼저 알고 있으면요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용어는요 먼저 중심이라는 것은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때로는요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어떤 점포가 입점하고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요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렇게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 같은 거 있죠? 백화점은 상권이 넓어요, 좁아요? 넓죠? 이런 걸 고차 중심지 해줄게요.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만 오니까 상권이 좁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차 중심지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탑마트라든가 우리 동네 가면요 탑마트, 엠마트 이런 게 있거든요. 얘는 1층 전층을 다 쓰면서 백화점보다 훨씬 작고 편의점보다 훨씬 크죠. 어중간한 형태 이런 형태를요 중차 중심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학교는 점포는 아니지만 그 학생들을 고객이라 친다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오죠. 이런 걸요 고차 중심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네 꼬맹이들만 오니까 이거는요 저차 중심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버스 타고 오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차 중심지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하향적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 얘기들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돌아오셔서 먼저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중심지가 그러니까 점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갈비집 하려고 한다. 여기다 이제 갈비집을 딱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 달 동안에 한 500명 정도는 와줘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 몇 명이라고요? 500명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점포를 차리게 되면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올 것 같다. 그러면 저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게 간단한 얘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합니다. 매우 간단한 얘기를 아주 어렵게 설명합니다. 잠시만요. 거꾸로 갔다가 돌아올게요. 자, 요거를 뭐 이렇게 지우는 게 없나?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쪽에 와 있네? 이게? 그죠? 이렇게. 지우는 게 없나? 뒤로 해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아니. 위에서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밑에 지우겠네. 여기 지우겠네. 여기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되네.
마음에 안 들어요? 왔다 갔다 맞아요. 처음에는 어수선합니다. 이게 숙달돼야 돼 이것도. 자, 만약에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동탄 신도시가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오산 지나서 수원 바로 가기 전에 그 지역이 원래 논밭이었는데 요 지역이요. 여기에 서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제 오산 지나 수원 바로 전에 이쪽에 왼쪽이 2000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걸 제1동탄 신도시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11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현재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걸요 제2동탄 신도시 해주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려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요 반경 20km 내에 있는 사람은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고객 수로는 한 달에 5만 명 정도는 와줘야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대요. 요걸 지금부터 최소 요구치 개편합니다.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 그러니까 이 점포가 망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 범위라든가 요 정도 인원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 근데 막상 입점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뭐 송탄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수원의 일부 지역 아니면요 이런 지역까지도 용인까지 다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요 반경 자 30km 있는 사람은 와줄 것 같답니다. 그리고 고객 수로는 한 달에 한 8만 명 정도로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걸 정리한다면 요걸 뭐라 하냐면 20km 5만 명, 요걸 뭐라 하냐면 최소 요구치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그 상권의 범위라든가 고객수 이런 걸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 그리고 이 30km 8만 명 이거를요 재화의 도달거리 그 최대한 이 정도 범위에 있는 사람까지 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 수로는 최대한 이 정도 사람들은 이 정도 인원은 올 것 같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화의 도달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이제 입점하는 겁니다. 그 아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중심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런 얘기도 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중심지가 이제 성립하는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동탄 신도시에다가 홈플러스도 자신의 최소 요구치는 요 정도 되고 도달 범위는 요 정도 되니까 입점했다고 치자. 그리고 홈플러스 그 다음에 이마트도 이제 입점했다고 치자. 그 다음 롯데마트도 입점했다고 치자. 입점했는데 입점하고 났더니 이렇게 재화가 도달이 안 되는 지역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서로 이제 흡수하려고,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할 겁니다. 그죠? 그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해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변해나갑니다. 홈플러스, 그 다음에요. 이마트, 롯데마트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경합지역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마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마트로 가려고 할 겁니다. 홈플러스도 가까이 지금 홈플러스가 망해서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어쨌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은 가까운 데 가려고 하죠. 근데 요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매하네요. 그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싸거나 동일한 물건이라면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어떤 업체든 망하지 않고 버티려면요 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요 이 품질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옛날에는 홈플러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다 보면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파는 거 있으면 5배 환불해 주겠다 이런 것도 막 써있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팔면 돼야 한대요. 바로 망합니다. 그리고 품질도 떨어지면요 바로 옮기려고 하죠. 여기 있는 사람 옮기려고 하니까 결국은요 장기적으로는요 결국은 재화 품질과 가격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거의 비슷해지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운다면 결국은요 요거는 홈플러스 잠시만요
요거는 홈플러스, 요거는 이마트, 요거는 LG, 롯데마트라면, 여기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어느 곳에 가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품질과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도 이렇게 쪼개지면서 가까운 데로 가려고 하죠. 어디 가나 뭐 가격도 비슷하면 먼데 가려고 안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쪼개지면서 결국은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확정되어 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확정되어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벌집 모양으로 상권이 확정되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크리스털러가 얘기하는 중심지 이론입니다.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이게 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를 한 걸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항상 이 의의를 좀 알아야 돼요. 중심지의 규모를 고차에서 중심지로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고차 중심지 같은 건 백화점 생각하시면 되고 저차는요 그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중심지가 성비하게 한 조건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 관계를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입점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원형의 중심지의 영향권이 서로의 경쟁을 위해서 흡수 경쟁하다. 결국은 아까 벌집 모양 있죠? 이렇게 생기게 돼 벌집 모양이다. 입니다. 벌집 모양으로 상권이 확정되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누구라고요? 크리스털러의 중심지론이다.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요, 아까 용어를 정리한다면 중심지는요, 크게 이제 고차에서 저차로 하향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 상권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배우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 그래서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실질적인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 이걸 뭐라고요? 상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상권은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좋을 겁니다. 그잖아요? 인구가 빼곡히 차 있는 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인구 밀도만 좋다고 해서 상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고객 밀도도 높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동네, 소위 말 달동네에다가 아주 고급 백화점인 현대백화점 이런 거 차렸다고 해서 장사가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많아야 되지. 인구만 많다고 해서 좋은 그 상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요. 자, 이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아까 현대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수요 요구 수준이라든가 고객 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다. 그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정리한 재화의 도달거리는요. 고객들이 통행하는 최대의 거리라는 것은 결국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있죠? 최대한도의 범위,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재화의 도달거리. 그럼 결국은요, 판매량이 0이 되는 범위. 그러니까 중심지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이거 벗어나면, 이 판매량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까지의 범위를 뭐라 한다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했던 거고,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좀 알아볼 거냐면, 이런 얘기 했던 겁니다. 자, 몇 가지 더 정리한다면, 결론적으로, 고차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저차일수록 가깝다. 예컨대, 요거는, 자, 이렇게 이제 중심지가 형성돼 나가는데, 요거는 홈플러스, 요거는 이마트라고 치자. 그러면, 고차 중심지 간에는 거리가 멀어요, 좁아요? 좀 멀 겁니다. 근데 이마트 내에는요, 수없이 많은 편의점들이 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편의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저차 중심지 간에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 이런 얘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면서 다양한 중심지를 갖는다. 그러니까 고차일수록 아무래도 그 안에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요, 영화관도 있고, 별로 다 있겠죠? 다양한 중심지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상권 범위 내에는 수없이 많은 편의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마트 범위 내에는 수없이 많은 편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탑마트 이런 건 몇 개 안 될 겁니다. 네, 이마트는 딱 하나 정도 있겠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엄청난 자본력이 요구되죠. 이마트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는 많이 있죠. 이런 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차 중심비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비의 수는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탑마트 바로 아래 편의점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마트 바로 아래 탑마트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니까 분포도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14페이지. 자, 중간 정도의 마무리 확인 지문 알아볼게요. 마무리 확인 지문. 1번 볼게요, 1번. 찾으셨나요? 1번. 상업 입지론으로 크리스털러의 중심지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소 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맞아, 틀려요? 맞는 거 아닙니까? 저차보다 편의점 중심지보다는 백화점 중심지가 훨씬 더 다양한 중심기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자, 14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거 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재 내에 있는 저랑 같이 푸는 기출문제 있죠? 요걸 자꾸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게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거니까, 140페이지 볼게요. 맨 아래. 자, 맨 아래 보니까, 크리스털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계층화되어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좁겠죠. 서로 다른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갖는다. 이렇게 했던 거고. 자, 2번 볼게요. 크리스털러는 중심지 이론은요, 공간의 중심지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는 얘기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편의점은요, 상권이 좁다. 이런 걸 실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3번 하지 마시고 4번 볼게요. 크리스털러의 중심지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대 상권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점이 점포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로 최소 요구치보다 넓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4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자, 6번 볼게요. 배우지는 아까 상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상권은 중심지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변 지역. 재화의 중심지에 의해서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중심 지역.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주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배우지 혹은 상권해 주는 겁니다. 되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주변을 자꾸 읽지 마세요. 자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되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도 읽으면 하는데, 다른 것도 거의 못 읽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출문제를 자꾸 이러고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뭐 할 말 있나요? 신뢰가 안 가가지고 지금. 예? 신뢰가 좀 별로 안 돼가지고. 신뢰가 안 가서요? 기출문제만 다 하면 만점 한다는 게. 그럼요. 기출문제는요, 그 선생이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할 때는요, 자꾸 내용을 먼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세요. 문제. 자꾸 기출문제. 그러면 전체적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통해 내용 확인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빨라요. 그냥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내용을만 읽고 있으면 문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도요, 자꾸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자꾸 지리지리 끌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막 질질 끄니까 오히려 공부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은 다음에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그런 얘기네. 이렇게 기출문제 딱 보면 아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게 여기 나온 문제 답니다. 이런 게 다예요. 더 이상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더 이상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못 믿고 말고 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네? 자꾸 반항하는 기질이 좀 있으시네.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로는 요걸로 끝. 예,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딱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알아볼게요. 자, 레일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항상,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를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겠다. 이게 바로 일단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뉴턴의 만류인력은요,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됐든, 무생물이 됐든, 전부 다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고,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도 있는데,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워낙 크니까 내가 지구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거고, 요거를요,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죠? 왜냐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워낙에 커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요, 만류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은 1663년도인가, 그때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때 이제 뭐냐면 흑사병이라는 게 방방이 돼서 2천만 명 이상이 사형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 코로나 때 이제 휴교하듯이 거기서 휴교를 했습니다. 휴교해갖고 그 사람은 저랑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전혀 이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키도 무지하게 작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무지하게 못생겼대요. 이것도 나랑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저랑 같은 게 있다면 대가리가 아주 비상했답니다. 머리가. 비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과나무 밑에서 이제 책을 딱 보니, 유일한 취미가 여자친구도 없고 하니까, 못생기고 조그맣고 하니까 여자친구도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책을 딱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면서 자기 머리를 딱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아자가 씹어 먹었을 텐데 이 사람은 왜 사과가 떨어지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질까? 이걸 의심했던 건데 이런 것 정도는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뉴턴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저녁 때 보니까 여기 빛바랜 달이 딱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왜 지구로 안 떨어지고 하늘에 둥둥 떠 있을까? 요걸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걸 가지고 한 20년도에 연구 끝에 중력 모양을 발표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이 지구가 딱 있다면요, 모든 천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요, 혼자서도 돌기도 하고 아니면요, 뭐 태양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물체를 통해서 뺑뺑 돕니다. 이렇게 뺑뺑 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 이게 지구인데요. 지구인데,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별들끼리 뿌리치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편이 하나 딱 파편이 하나 튀면서, 이쪽으로 막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구 쪽으로 막 오다가, 자, 만약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지구를 통과해서 먼 우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구 쪽에 딱 오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도 있고 여기 이제 달인데 달이 또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먼 우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뺑뺑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이 이쯤에 있다. 그럴 때는 달이 또 지구를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밀물이 생기는 겁니다. 물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달이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달이 당기는 힘이 없어지니까 물이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썰물해 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가히 위대한 과학자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중력 모형을 발표했는데, 자,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본 겁니다. 당기는 힘이.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한 번에 딱 지우는 게 없나? 이렇게. 이거 나중에 이걸 또 연구 좀 해갖고,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 A라는 물체가 있다면요.
A라는 물체가 또 다른 물체, 또 다른 B라는 물체를 당기면 얘도 얘를 당길 수 있고 얘도 얘를 당길 수 있는 거죠. 당길 때 얘가 얘를 당길 힘은요. 일단 이 물체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질량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가 점점 멀어짐에 따라서 당기는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당기는 힘을 유인력이라고 할게요. 유인력은요, 이 물체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질량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그리고 앞에다가 상수 K라는 걸 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입니다. 요걸 가지고 상권의 모형을 확정시켰다는 겁니다. 알겠죠? 도시간에. 그래서, 1번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겠다. 이게 바로, 이 튀지고, 두 번째가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을 소개하는 겁니다. 중력 모형.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중심지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엔 반비례한다. 거리가 자꾸 멀어질수록 얘는 이제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뉴턴의 중력 모형 해주는 겁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본 겁니다. 3번이 바로 결론입니다. A 도시와 B 도시 간의 크기가 똑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딱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 도시가 B 도시가 2배 정도 크다면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요. A 도시 쪽으로부터 몇 배라고요? 1.4배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거의 바로 결론입니다. 이걸 이따가 한번 공부한 다음에 돌아올 겁니다. 돌아와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요것만 결론이고 요거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요. 요 모형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되고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요 세 마디를 그 문장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줄 아시면 돼요. 계산 문제 풀 줄 아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했다 다시 돌아와서 읽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알아볼게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요. 요거는 A라는 물체가 있고 이제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잠시만요. A라는 물체가 있고 이제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사이에 조그만 물체가 또 있다고 치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물체가 있다. 그러면 A가 당기림이 클까요? B가 클까요? A가 크니까 A 쪽으로 가서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조그만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B가 당김이 크겠죠? B 쪽으로 달라붙을 건데 만약에 얘를요. 왼쪽으로 점점 옮겨 볼게요. 어느 정도 옮기다 보면 양쪽이 당김이 같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점에서는요. A로 가지도 않고 B로 가지도 않겠죠. 이 점에 머물려고 할 겁니다. 머물려고 하면서 뉴턴은요. 요거를 분기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점이라고요? 분기점. 그래서 요거를요. 요걸 가지고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해 본 겁니다. 도시들 간에. 그래서 요거는요. A 도시라고 치자. 요건요. B 도시라고 치자. 그래서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지냐면요. 인구로 따집니다. 도시의 크기는 뭘로 따진다고요? 인구. 그래서 보통 5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도시. 그래서 서울 쪽 같은 경우는 부천이라든가 아니면 일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대도시, 남양주 이런 데 대도시라고. 요 근처에서는요. 그 김해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은요. 이 김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나? 자, 이 경주라든가 이런 데 있죠? 50만이 안 넘어가나요? 경주. 예? 20만 밖에 아, 그거 안 돼요? 예. 구미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포항이나 이 정도. 그리고 김해. 그 다음에 저기 마산 옆에 뭐가 있죠? 창원.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이렇게 뭉쳤기 때문에 50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런 도시가 이제 대도시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인가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도시의 크기는 이제 인구로 따지는데, 이때 이제 population 하면 인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population 하면 인구. 그래서 A 도시의 인구 이렇게. 그 다음에 B 도시의 인구는요, population B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 분기점까지 거리를요, distance 하면요, 거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여기까지 거리를 A, DA, 여기까지 거리를 DB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먼저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A 도시가 여기 조그만 도시가 또 있다고 치자. 여기까지를 얘들을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볼게요. 유인력 먼저 A 도시가 얘기를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기는 힘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까 결론이죠. 결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상수 K를 뒀는데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여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는다면 없어집니다.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유인력. 이번에는 유인력. 자, B도시가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 땅의 힘을 계산해 볼게요. 땅의 힘을 계산한다면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 근데 이 분기점에서는 양쪽이 당김이 같아요, 달라요? 분기점에서는 양쪽이 당기림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도시가 당기림은 요거고 B 도시가 당기림 요거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분기점에서는. 그래서 분기점에서는 양쪽이 당김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DA의 제곱분의 PA 요거랑 그 다음에 DA 요거 안 써지네요? D 멀리 안 나가나 보네 이게.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DB의 제곱분의 PB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면 요걸요 집에 가서 아드님한테 이렇게 바꿔놓으라고 해보세요. DA 대 DB는요 이렇게 루트가 나옵니다. 루트가 나오니까 반가워요, 재수없어요? 재수없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하기 싫어서 땡땡이 치고 했는데 내가 나이 먹고 또 하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트 PB분의 PA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계신가요? 네, 이거 이제 다 지울게요. 결론만 하시면 돼요. 네? 결론만. 이 교재는 없으니까 이 교재는요. 여기 있는 거 항상 핵심적인 내용만 딱 적어놨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울게.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열받습니다. 루트 보니까 열받습니다. 예? 루트 보니까 열받아 갑자기. 아, 루트 보니까요? 네. 이거 여기다 뭐 집어던지고 싶죠? 자, 결국은요, DA 대 DB는 결론은 이겁니다.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결론은요, DA 대 DB는요, 루트 B 도시의 인구분의 A 도시 인구 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양쪽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 둘 다 1000명씩이라고 치자. 그러면 루트 1000분의 1000이죠? 루트 1000분의 1000은요, 루트 1000분의 1000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를 없애려면요, 만약에, 자, 루트 4다. 그럴 경우는 안에를 제곱의 형태로 바꿔놓으세요. 제곱의 형태. 그러면 2의 제곱이죠? 이렇게 된다면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루트 16이다. 그럴 경우는 뭐의 제곱이에요? 루트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루트 1은요, 1의 제곱분자 1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1대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도시의 크기가 둘 다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딱 어디라고요? 중간 지점이 됩니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A 도시의 인구는, 자 볼게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A 도시는 2000명이고 B 도시는 1000명이다. 그러면 A 도시가 몇 배 커요? 2배 크죠? 2배 크니까 루트
자, 루트 PB분의 PN이가 루트 2가 되겠네요. 루트 2대 1 해야 되는 겁니다. 1000분의 2000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루트 2는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가 없네요.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에 제곱해주면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랑 요랑 없어지니까 1.4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A 도시 쪽으로서 몇 배라고요? 2배 정도 멀리 있는 곳 있죠? 요것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상권이 이렇게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해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마을 사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했던 게 레일리의 뭐예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항상 뭐든지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다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자, 먼저 자,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할 줄 아시는데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겠다. 이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취지입니다. 바로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을 소개하는 겁니다. 두 중심지, 여기서는 도시를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도시.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소비자가 있다고 치자. 여기 중간에 마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자, 또 다른 마을이 또 있다고 치자. 이렇게 마을이 있다면. 자, 얘가 얘를 당기림과 얘가 얘를 당기리면 두 중심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중심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이게 크면 클수록 당김이 커져야 작아져요? 크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입니다. 그리고 3번이 결론입니다. 결론. A도시와 B도시 간의 크기가 똑같다면, 여기도 1000명이고, 여기도 1000명이다. 그럴 경우는요, 상권의 경계는 딱 중간이 됩니다. 딱 중간. 자, 그 다음에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도시와 B도시가 2배 정도 크다. 여기는 2000명이고, 여기는 1000명이다. 그럴 경우는요, A도시가 2배 크죠? 이때는요, 상권의 경계가 되는 분기점은요, A도시 쪽으로부터 1.4배 정도, 1.4대 1 했으니까, 1.4배 정도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상권의 경계다. 이렇게 있던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결론 위주로 이 사람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거 하기 전에요. 이런 얘기 써놨을 겁니다. 이 컨버스라는 사람은 자, 요거 하기 전에요. 이런 얘기를 먼저 알아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사람은요. 자, 이렇게 해서 뉴턴의 중력 모형에 따라서 상권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이렇게 정해지면서,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 마을 사람 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마을 사람 다 이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결정적인 문제점은요, 만약에 뉴턴의 중력 모형을 가지고서 상권의 경계를 정해봤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 계층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명품 살려면 조그만 도시감 있어 없어요? 없고 아예 처음부터 대도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자들 구매 성향은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무시했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여기에 큰 강이 있다고 치자.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큰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 강물 때문에 뺑글 돌아가는 이쪽으로 하기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적 장애 요인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좀 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놨을 겁니다. 문제점으로. 여기도 써놨을 건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써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자연적 장애 요인이라든가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허프의 모형입니다. 누구 모형이라고요? 허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컨버스라는 사람은요. 자, 이 컨버스라는 사람은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져 있다면, 이 분기점까지 이제 거리, 아니면요, 이런 걸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온 겁니다. 어렵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걸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주어져 있다면, 거리가 있다면 DA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부터 공식을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 필요 없고 간단히 나온 공식이다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서는 의미만 하시면 돼요. 의미는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가 주어져 있다면 분기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어렵게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거를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허프의 모형은 이 모형을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있죠? 요거. 유학집. 항상 유학집에 있는 문제를 풀고,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페이지. 14페이지 아래에서 6번째 줄 볼게요. 아래에서 5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상업 입지론으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 두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요, 인구에는 어떻다고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두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는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요걸로 돌아올게요. 요걸로 돌아오셔서 여기 제가 찢어갖고 다닙니다. 무거워갖고. 어디냐면요, 141페이지 140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맨 아래 기출문제 1번 볼게요.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요, 두 중심지의 크기에는 어떻다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중력 모형이고, 그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이걸요, 소매 중력 모형해 줍니다. 소매 중력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요, 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땅 기름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땅 기름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했던 거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맨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기출문제 볼게요. 컨버스로 한 사람은 여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어렵지 않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계산 문제 맞춰 하시면 돼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컨버스는 경쟁 관계가 있는 두 소매 시장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는 얘기죠. 수정했다기보다는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레일리 이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허프의 모형은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의미를 알고 출발할게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자, 일단은 세 번째 이제 허프의 모형을 얘기했는데, 일단 허프라는 사람은요, 레일리가 얘기할 때는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하는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옛날에 나온 이론이니까 60년대, 70년대 나온 이론인데, 이 당시에 자동차 살려면 조그만 도시 가면 있어 없어요? 없고 아예 처음부터 대도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들 간의 상권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 내에서 홈플러스가 있고 이마트가 있다면 얘들은 구비하고 물건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럼 얘들끼리 상권을 정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시들 간의, 대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자, 대도시 내에서 점포들 간의, 그리고 이 사람은요, 무조건 레일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이렇게 정해지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 여기는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은요, 레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권이 정해진다면 무조건 얘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에 큰 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자. 강이 흘러간다면 여기로 가는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장애 요인도 무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 계층일 경우는 조그만 도시 가보면 명품 없죠. 아예 처음부터 어디로 가요? 대도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구매 성향 이거 완전히 무시했는데, 요거를요 거리 마찰 계수라는 걸 가지고
수정 보완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취지를 알았죠? 네, 알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허프의 모형을 공부할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요?